제가 16살이던 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울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10년이 지나게 되었죠. 어느 날 제가 일하는 공장에 큰오빠가 찾아왔더라고요. 엄마 시한부야, 너만 찾으셔. 그 말을 듣고 바로 엄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갔더니 저를 기다리시던 엄마는 말없이 작은 상자를 내미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자를 열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다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가 62이 된 지금도 가슴속 깊이 사무치고 있습니다. 16에 들었던 그날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저는 새아들 틈에서 막내딸로 자라난 소위 집안의 꽃이었습니다. 오빠 셋 사이에서 혼자인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어머니에게 유독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았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늘 빠듯한 살림 속에서 큰 옷은 물려입고 새 신발은 늘 다음으로 미뤄야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옷장에는 늘 예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격은 절대 비싸지 않았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났던 이유는 그건 바로 엄마의 손길이 닿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옷에 꼭 자수를 놓아주셨거든요. 어머니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제 옷에는 리본이 수놓아진 소매가 되었고 꽃송이가 피어난 원피스 자락을 휘날릴 수 있게 되었죠. 발끝에 나비가 내려앉은 운동화까지 신을 수 있었고요. 단정한 실밥 사이사이를 만지작거리며 신기하다는 듯이 보고 있으면 어머니는 다정하게 웃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시곤 하셨죠. 우리 딸은 예쁘니까 예쁜 옷 입어야지. 엄마는 인형놀이 하는 것처럼 우리 딸로 손볼 때 재미있어. 작은 바늘 하나에 실을 끼어 밤이면 조용히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무언가를 꿰매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느샌가 당연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수놓아 주신 그 바느질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죠. 바늘이 지날 때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정성으로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저는 누구보다 예쁜 옷을 입은 아이였고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는 딸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골목길을 친구들과 뛰어다닐 때마다 마치 엄마의 품 안에서 뛰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그 옷들은 낡고 작아져 버렸지만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했죠. 어머니의 사랑이 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따뜻하게 저를 감싸주고 있었고요. 아버지도 저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의 하루의 끝이 늘 아버지의 퇴근으로 완성됐을 정도로요. 어스름이 내릴 무렵 대문이 덜컥 열리면서 퇴근한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저는 마당에서 놀다가도 맨발로 뛰어나가 아버지 하고 외쳤죠.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고 있거나 날이 굳어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에도 저는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를 보면 달려나갔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반갑고 좋았거든요. 그런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얼굴은 늘 피곤함보다 환한 미소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꼭 저를 번쩍 들어올리시며 말하셨죠. 아이고, 우리 딸 오늘도 요정이네. 이렇게 가볍고 예쁘다니.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면 하루가 마법처럼 달콤해졌습니다. 두 팔에 번쩍 안긴 채 아버지 어깨 위에 앉아 바라보는 세상은 정말 하늘에 닿을 것처럼 넓고 푸르렀고요. 큰오빠, 둘째 오빠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또 요정이 되셨네. 우리 집 요정 공주님. 어느새 요정이라는 말은 저의 별명이 되었고 저는 그게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아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막내 오빠는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만 무등을 태워주시는 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입술을 삐쭉 내밀고 쫓아오면 아버지는 일부러 저를 높이 올리신 채 막내 오빠를 피해 이리저리 뛰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잡기놀이 같았죠. 막내 오빠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다가 결국엔 큰 소리로 울어버리곤 했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시다가 큰 소리로 웃으시고는 막내 오빠를 안아 올려 무등을 태워주셨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저녁은 늘 웃음과 장난으로 가득했기에 아버지의 퇴근 시간은 매일 기다리는 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 어깨 위에서 요정이 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순간이었다는 걸 지금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도록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10살짜리의 세상이 무너졌고요. 평소처럼 퇴근하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4월의 어느 봄밤이었기에 저는 처마 끝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오빠들도 아직 저녁을 먹지 않고 아버지를 기다렸거든요. 평소라면 7시면 도착하셨을 아버지는 그날따라 늦으셨고 시계는 이미 밤 8시를 넘기고 있었으니까요. 늦으면 늦는다고 꼭 집에 연락을 주시던 아버지셨기에 그 전화가 없는 날에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온 가족이 기다리고는 했거든요. 그런 저희 가족을 찾아온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도 없으시고 배가 고팠던 우리들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TV를 켠 채로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똑똑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소리에 나가 문을 여셨고 비에 젖은 경찰관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알 수 없는 말을 건네더군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은 채로 입술을 몇 번 떨며 중얼거리시던 어머니의 눈빛은 그날 이후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고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아버지가 집에 못 오게 되셨으니까요. 그날따라 우산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던 중 멈춤 신호에 선 횡단보도 앞에서 비에 젖은 도로 위를 달리던 차 한 대가 미끄러졌답니다. 그 차가 방향을 잃고 인도로 돌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아버지를 그대로 덮치고 말았고요.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답니다. 운전자의 말과는 달리 그 어느 곳에서도 차량의 브레이크 자국을 찾지 못했는데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아버지를 덮치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죠. 저는 마당 끝 대문이 보이는 앞에서 계속 아버지를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에 젖은 정적과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다시는 저를 번쩍 들어올려 무등에 태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깨 위에선 세상이 참 높고 넓었는데 그날 이후로 세상은 끝없이 낮고 좁아진 채로 저는 다시는 요정이 되지 못했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조용했고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감싸인 아버지의 영정이 거실 한가운데에 놓였고 그 앞에는 국화꽃들이 소복히 쌓여 있었으니까요. 낯선 어른들이 조문을 오셔서 아버지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국화 한 송이씩을 놓고는 천천히 눈물을 훔치고 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 풍경을 10살이던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무슨 감정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시다가 결국 무너지듯 주저앉아 버리곤 하시더라고요. 검은색 치마에 앞치마를 동여맨 채로 자꾸만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왠지 더 슬펐습니다. 둘째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질끈 깨물었고 큰 오빠는 사람들 눈을 피해 마당 구석에 가서 혼자 울더군요. 막내 오빠만이 아버지에게 무등을 태워달라고 조를 때처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제각각 슬퍼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밤, 거실에 혼자 남아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있으면서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점점 멀게 느껴지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향냄새는 진하게 풍기고 있었고 작은 초들이 깜빡이던 그 밤,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 아직 요정이고 싶어요. 다시 어깨 태워주면 안 돼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장례식은 무섭고 슬프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장례식은 제 마음속에 영원한 빈방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었죠. 아버지 장례를 마친 후 저희 집안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계셨기에 남겨진 가족에게 현실은 무서우리만큼 차가웠거든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는 일거리를 알아보시느라 전처럼 집에 계시지 못했어요. 그러다 먼 친척의 소개로 시장에 반찬을 납품하는 일을 시작하셨고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무나물, 콩자반, 감자조림을 만들어 햇살이 들기도 전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셔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이 트고 어깨가 굽어갔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넷이나 되니 어머니는 쓰러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오빠들은 스스로 나섰어요. 큰오빠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둘째 오빠는 방과 후 신문을 돌리며 집에 쌀 한 대라도 더 보태려 애썼습니다. 막내 오빠는 그때부터 유독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전에는 누구보다 불평불만이 많았고 질투심이 많아 조를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 집에서 막내 오빠는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대신해 저를 지켜주려 애쓰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부터 막내 오빠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사소한 걸로도 시비를 걸던 오빠였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빈자리가 남겨진 뒤로는 언제나 제 옆에 있어 주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풀이 죽은 저를 아이들은 괴롭히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누가 제 도시락을 몰래 뒤적여 놓기도 했을 때였어요. 야, 오늘은 달걀 없냐? 너 소시지는 이제 못 사와? 뭐야, 온갖 풀떼기뿐이잖아. 그런 이야기가 저보다 2학년 위인 막내 오빠 교실까지 소문이 났나 봐요. 저는 집에 가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막내 오빠는 다음날 그 아이들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치고 한참을 노려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놀랍게도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비 오는 날, 제 우산이 망가져 집에 가기 망설이고 있는데 저희 교실까지 온 막내 오빠는 자기 우산을 말없이 내밀며 뒤돌아섰죠. 그런 막내 오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그렇게 저를 위해 나서주는 막내 오빠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틸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성인이 되어 어머니께 더 도움이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얼른 자라서 어머니께 돈을 벌어다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면서요. 막내 오빠도 바로 옆 중학교에 다녔기에 여전히 오빠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무렵부터 막내 오빠가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오빠의 변화에 큰 오빠들과 어머니는 사춘기가 온 거라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저에게만 유난히 날카롭게 구는 바람에 슬퍼지고는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봄, 화사한 꽃잎이 흩날릴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교복을 벗자마자 부엌에 섰었죠. 어머니가 아직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으셨기에 먼저 쌀을 씻고 어머니가 끓여놓으신 국을 데우려고요. 그래야 막내 오빠도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허기를 달랠 테고 음식이 상하지 않는 것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막내 오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즈음부터 그 시간에 문 여는 소리만으로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치워, 내가 해먹을 거니까.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막내 오빠의 말이 무서웠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말투는 차가웠고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날이 서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불에서 내리고 조용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막내 오빠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사사건건 화를 냈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했거든요. 갑자기 벌컥 문을 열고 제 방에 들어와 있던 책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제가 아끼던 노트를 찢기도 했기에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요. 꼴값 떨지 마. 나는 다 알아. 엄마 앞에서 착한 척은 제일 잘하지?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막내 오빠는 그런 저에게 바싹 더 다가와 노려보더니 제 어깨를 툭 밀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요. 막내 오빠의 변화에 놀란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오래 울 뿐이었죠. 이유를 모르겠는 게 더 괴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막내 오빠 앞에서는 모든 행동을 조심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TV를 보다가 웃기만 해도 시비를 걸었거든요. 아, 재수없게 웃지 마. 너 뭐 하는 애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막내 오빠는 점점 더 저에게 날카롭게 변해가더라고요. 어릴 적 우산을 내밀던 그 따뜻한 막내 오빠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도대체 왜 저에게 저렇게 하는 건지 이유도 알지 못했는데요.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잘 지내는 척 하더군요. 어떤 날에는 제가 잘못 보고 느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막내 오빠가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주원이랑 나랑 똑같이 취급해? 엄마 진짜 너무하잖아. 그 순간 집안이 얼어붙고 말았죠. 함께 저녁을 먹으려던 둘째 오빠는 막내 오빠에게 화를 냈어요. 다른 날과 다름없는 저녁이었지만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죠. 막내 오빠가 소리친 건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였어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거든요. 우리 딸이 언제 이리 커서 고등학생이 되나? 엄마가 볼 땐 아직도 아기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께 막내 오빠는 갑자기 소리를 치며 화를 냈고 그 모습을 바라본 다른 가족들은 어이가 없는 채였죠. 하지만 막내 오빠는 그런 시선에는 아랑곳 없이 더 화를 내더군요. 그날 저녁, 막내 오빠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식탁 위로 엎질러진 국, 젓가락이 떨어지며 내는 소리가 제 귀를 때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숨죽인 가족들의 표정까지 더해져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죠.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아? 다 알면서 모른 척 했잖아. 가족도 아닌 애를 여태까지 모시고 살면서 말이야. 둘째 오빠가 다시 막내 오빠를 제지하려 들었지만 막내 오빠는 팔을 뿌리치고 일어나 거칠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나만 바보처럼 몰랐던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쟤도 가족이라고 챙겼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둘째 오빠는 막내 오빠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하지만 막내 오빠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말 안 했어? 왜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냐고. 다들 뭐 자선사업가라도 되는 거야? 왜 쟤한테 다들 잘해줘? 쟤는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어려 죽겠는데 쟤를 왜 데리고 살아? 막내 오빠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 오빠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왜 저에게만 그렇게 나를 세웠는지 그제 알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었죠. 저더러 왜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막내 오빠가 했던 말들과 눈빛들이 모두 막내 오빠가 감당하지 못한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고 하신 이야기 때문이었죠. 그건 네가 너무 어릴 때였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바랬어.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제 손을 꽉 잡고 있으셨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막내 오빠는 더 드세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될 일이야? 우리랑 아무 피도 안 섞인 애를 내 동생처럼 키워놓고 아무 말 없이? 내가 끝까지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챙길 뻔했잖아. 엄마 서랍에서 입양 확인서를 봤으니 망정이지.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럴 형편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온 가족이 힘들잖아. 큰형은 학교도 못 마치고 장가도 못 가고 있어. 막내 오빠의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던 둘째 오빠가 막내 오빠의 멱살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막내 오빠의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죠.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삼켰습니다. 집 앞에서 막내 오빠는 한참을 더 소리치다 다시 들어오더니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조용해진 식탁 위에는 국이 식어가는 냄새만 남아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죠. 내가 정말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걸까?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천천히 무겁게 잠식해가면서요. 저는 멍한 마음으로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있다가 부엌 그로가 눈물을 닦고 계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다 어머니 방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이름이 적힌 입양 확인서를 발견하고 말았죠.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 아래 제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더군요. 그 종이 한 장이 제 세계를 뒤엎더니 커다란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막내 오빠는 그렇게 터뜨리기 1년 전에 그 서류를 봤던 거였어요. 그 무렵부터 막내 오빠가 저에게 이유 없이 싸늘하게 굴었던 건 그랬기 때문이었고요. 넌 가족도 아니야. 너 같은 게 왜 씨. 그런 말들을 툭툭 던지고 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저 거친 사춘기 감정인 줄만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부엌에 있던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방에 있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얼른 방으로 따라와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더군요. 혜진아,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데려온 건 사실이지만 그 순간부터 넌 내 자식이었다. 그건 편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이 이미 찢겨진 저에게 그 말은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를 부족함 없이 사랑해준 어머니였지만 사랑받았던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태워주시던 무등의 주인이 애초부터 제가 아니었다는 생각까지 들고 나니 제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워지면서요.
그 상태로 밤이 깊어졌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벽지를 따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이 들지 못하고 앉아 입양 확인서를 다시 펼쳐보았죠. 제 이름 석자, 태어난 날짜, 그리고 입양 일자가 적힌 그 종이가 너무나 확실하게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더군요. 그동안 함께했던 가족들의 모습에 어디에도 진짜 내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던 그 장면조차도 남의 집 풍경 같았고요. 눈물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어머니 방에서 들리는 얕은 숨소리가 저를 붙잡았어요. 그 숨소리조차 미안함에 잠 못 드는 듯해 더 이상 울 수조차 없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음으로써 누군가 힘들어져야 한다면 그건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날 저녁상에서 쿡이 엎질러지던 소리, 막내 오빠의 고함, 어머니의 떨리는 손, 그리고 둘째 오빠의 무거운 침묵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더군요. 그 모든 것이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았어요.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 사랑이 진짜 내 것이었는지 자꾸 의심하게 되는 제 자신이 너무도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면서요. 그래서 제가 가진 가장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입양 확인서와 몇 벌의 옷, 그동안 용돈을 모아놓았던 지갑을 들고 아버지가 생전해 주셨던 작은 펜던트까지 챙겼어요.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 허전함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내가 진짜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만 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고요. 가족이란 이름이 너무 무거워져 버린 그날 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가방 하나 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집을 나왔습니다. 17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저는 16인 채로 집을 나오게 된 겁니다. 가방 하나 메고 문을 나서던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됐고요. 처음 며칠은 무작정 찾아간 서울역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따뜻한 바닥도 없는 그곳에서 일주일인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전단지 하나로 세탁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루 종일 다리미를 잡고 스팀에 손을 대어가며 옷을 펴고 또 피는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첫 달부터 늘 늦었고 사장은 다음 주에 줄게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곳을 떠나 갈 곳이 없다 보니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 세탁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탁소 한쪽 귀퉁이에 나무판으로 만든 곳에서 재워준다는 이유로 저의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장부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거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월급도 훨씬 적게 주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했거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트럭에서 과일 상자를 내리고 생선 박스를 끌고 욕 한두 마디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일하게 되더라고요. 비 오는 날이면 신발랑까지 흠뻑 젖었고 손바닥은 하루가 멀다 하고 까졌어요. 그래도 하루 일당으로 라면도 하나 사 먹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날에는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탁소 일보다 험하긴 했지만 그만큼 한 달에 버는 돈도 많았고 저 혼자 지낼 수 있는 방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장 위에 있는 판잣집이기는 했지만 말이죠. 열아홉 무렵엔 지하철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깊은 밤부터 첫 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손걸레 하나 들고 지하철 짐칸부터 바닥까지 구석구석 닦는 일이었죠. 좌석 아래 낀 찌든 때를 벗기고 손잡이를 문지르며
속으로 몇 번이고 혼잣말을 하면서 다짐했어요. 괜찮아. 이건 다 지나갈 거야. 20살이 넘었을 땐 야간에 농수산물 하차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 일이라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이 되어 일이 끝나면 손가락이 저리고 다리에는 쥐가 났고요. 그래도 누구 하나 앓는 소리 하지 않고 다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무게를 견디는 사람들을 보며 저 또한 해내야 했죠. 하지만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은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중학교 졸업장도 가지지 않은 여자가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집을 나올 때 생각했던 진짜 가족을 찾는 일은 시작할 수도 없었죠.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빠듯하고 힘들어 엄두를 못 냈거든요. 쓰러지듯 잠이 드는 날이 오히려 잡생각이 없어 좋을 정도였어요. 그렇지 못한 날에는 어머니의 자수와 아버지의 무등이 떠올라 슬퍼졌으니까요. 그러다 잠깐 간병 보조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노인을 부축하고 기저귀를 갈고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였죠. 때로는 정신이 없는 노인들의 억센 말투에 마음이 움찔하기도 했지만 손끝에 스치는 체온만으로도 사람은 또 하루를 견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하지 않았어도 그 일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일과는 다르게 누군가를 돌본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25이 되었을 무렵 지방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딱히 망설일 이유도 없었기에 조건만 보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오래된 기숙사의 습한 바닥은 꿉꿉했고 형광등 하나 켜진 좁은 방이었지만 정규적인 월급날이 있었고 쉴 수 있는 주말이 주어지면서 정착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떠다니며 부유하던 난파자가 드디어 맞닿을 수 있는 곳을 찾은 느낌이랄까요. 가출을 하고 제 삶에 처음 생긴 예측 가능한 내일이 있는 생활이었고요. 말없이 쉼없이 그곳에 이르기까지 혼자인 삶을 살아냈기에 그렇게라도 정착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니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 고장에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외롭고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채로 흘러갔습니다. 입도 무겁고 얼굴도 잘 드러내지 않아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숨은 사람처럼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기에 불편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마치고 공장 입구를 나서는데 낯이 익은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체구, 휘어진 어깨,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죠. 그 얼굴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고 저의 깊은 내면 속 그 어딘가에 각인된 얼굴이었으니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발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도 저를 보고 있었고 저 역시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로요. 혜진아. 그 목소리,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처럼 여전히 다정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애써 단단히 잠가둔 기억의 문이 그 짧은 한마디에 활짝 열리고 말았죠. 큰오빠였거든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아니, 꺼내도 되는 건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큰오빠는 조심스럽지만 지체하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시한부야. 지금 병원에 계시고.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너만 찾아. 순간 숨이 막힌다는 느낌이 들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 말을 들은 건 분명 제 귀였는데 제 가슴을 꿰뚫더라고요. 저는 뛰었습니다. 차가운 공장 바닥의 기운도 지친 몸도 잊은 채 병원으로 달리듯 가게 되었죠.
공장에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늦은 밤이 돼서야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다는 병실 문 앞에 섰고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말에 지난날의 상처들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병실 문을 여는 그 순간 낯선 듯 낯익은 냄새가 코끝을 찌르더군요. 그리고 침대에 기대 앉은 채로 문 쪽을 바라보는 야윈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반찬을 볶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간 건지 10년 전 어머니와는 너무도 달라서 한참을 멈춰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한 번에 알아보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입꼬리가 떨리는 모습에 확신할 수 있었죠. 제가 입양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뛰쳐나왔던 그날 밤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을 지어버린 듯한 그 얼굴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거든요. 혜진아, 우리 혜진이 맞지?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꽁꽁 얼려두었던 모든 분노와 원망이 눈물로 녹아내리며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등을 돌렸던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이 보고 싶었던 어머니의 야윈 얼굴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누구도 저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입양하라는 두 글자 앞에서 제 정체성을 부정하고 존재를 흔들었기에 저는 도망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그 한마디에 도망쳤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뿐인데 그제야 제 마음속에서 해답이 떠오르더군요. 어머니가 제 이름 하나 불렀을 뿐인데 저는 가족들에게 사랑받던 막내딸이던 그때로 다시 걸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감상에 젖어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어머니는 잠시 멍한 눈빛을 띠고 바라보시더니 큰오빠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저에게 전하게 하셨죠. 한눈에 봐도 온몸에 기운이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힘겨워하면서도 저에게 상자를 건네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눈에는 눈물이 고인 채였지만 여전히 다정함을 담은 채로 말이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되어 빛바랜 아기옷, 헝겊 인형과 오래된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물건들을 살피다 어머니를 바라보았더니 저를 향해 눈을 깜빡이시더군요. 저는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피다 마침내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그 일기장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오늘 우리 집에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왔다.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 미영이의 딸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의 딸이 되어 내 품에 안겼다. 둘 다 고아였던 미영이 부부가 아이를 집주인 할머니에게 맡긴 채 병원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 같다. 고아라 외로움도 많다던 친구가 드디어 내 핏줄인 아기가 생겼다며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이를 맡길 친척은커녕 부부가 서로 말고 아무도 없던 친구의 아기를 입양하자고 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다. 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자던 미영이와 오래전에 우스갯소리처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꾹꾹 눌러 쓴 짧은 일기 속 그 아이는 저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이야기들이 그 일기에 쓰여 있다는 것을 알겠더군요. 그 다음 일기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10달 된 아기가 어찌나 대견한지 모르겠다. 나를 향해 웃으며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면 우리가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린 이미 새아이가 있고 가난했기에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을 나는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자책하는지 모른다. 이 아이가 나를 보며 엄마라고 말하며 나를 붙잡지 않았다면 난 큰 실수를 했을 것 같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그 순간에 나는 이 아이를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말이다. 우리 집에 찾아오니 감사함을 더 아끼고 사랑해 줄 거다. 그날 그 병실에서 저는 그 일기장을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혼절하다시피 하면서 울었죠. 어머니는 그런 저의 등에 가만히 손을 얹어주셨고요. 오래전 사라졌던 제 시간이 그 안에 살아있던 거라고 생각이 드니 눈물이 멈추지 않은 채로 흐르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헤어져 있던 10년의 시간들을 그렇게라도 메꾸고 싶었거든요. 공장에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전화로 말씀드리고 제 짐은 큰오빠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큰오빠가 저를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러 온 큰오빠에게 물었죠. 그런데 오빠는 나를 어떻게 찾았어? 10년 전 네가 나간 그날 밤부터 나는 늘 널 찾고 있었어. 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너를 찾아다녔어. 저녁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둘째한테 듣고 바로 찾기 시작했거든. 큰오빠는 우도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저에게 건네더군요. 귀퉁이며 앞뒤 표지까지 바른 종이 수첩에는 날짜와 장소, 사람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너와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어. 그런데 너랑 연락 안 된다며 오히려 그 애들이 답답해하더라. 그래서 학교 선생님, 동네 슈퍼, 네가 자주 가던 도서관까지 돌아다녔지.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알지 않게 하자고 하시더라. 너가 돌아와서 창피해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사냐면서.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너를 찾지 못하니 경찰에 신고했지.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 처음 1, 2년은 부산, 대구, 전라도까지 그냥 무작정 찾아다녔어. 혹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명단에 네 이름이 있는지, 작업복 이름표에 네 글자가 찍힌 건 없는지 일일이 다 봐도 없는 거야. 큰오빠는 그런 식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3년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아프시게 되면서 저를 찾는 것을 중단했었대요. 하지만 어머니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졌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저를 찾는 것이 더 절박해졌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드실 때마다 저를 찾으며 우셨으니까요. 그러다 큰오빠는 저의 주민등록상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전입신고 이력이 뜬 곳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저를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고 서류상 가족이라 가능했대요. 제가 일하던 경기도 어느 공장의 기숙사가 주소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그곳에는 확실하게 있을 거라는 느낌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혹시 몰라 공장 인사과 직원을 찾아가 묻기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입사지원서에 있던 제 사진을 기억해내며 보여줬는데 제 얼굴이 거기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3일 밤을 그 공장 앞에서 기다렸어. 왜 그랬는지 자꾸 어긋나더라고. 그런데 그날 네가 딱 나오는 거야. 저는 큰오빠의 말들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3일 동안에도 저는 매일 그 앞을 지났지만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으리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큰오빠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를 찾아 헤맸고 저를 기다렸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큰오빠는 그런 제 손을 잡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 네가 그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어. 혹시 또 네가 도망칠까봐. 하지만 엄마가 널 찾으시잖아. 그래서 무조건 혜진이 네 앞에 서야겠다고 생각했지. 널 다시 놓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말이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웃던 그날을 나도 기억해. 그때 우리 삼형제가 예쁜 동생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그런데 바보 같은 현석이가 그걸 기억을 못했나 봐. 혜진아, 이제 와서 말이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네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너는 처음부터 우리 막내 요정이었는걸. 큰오빠의 그 말에 제 눈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제 알겠더라고요. 진정한 가족이라는 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저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10년 동안 도망쳤지만 가족들은 10년 동안 저를 놓지 않고 찾아주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노력이 오늘을 만들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더 저는 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어머니 옆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이죠. 제 손으로 밥을 먹여드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면서 밤엔 어머니 침대 옆 보호자 침대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윈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지만 더 늦기 전에 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번갈아 가며 어머니와 저를 만나러 병원에 와줬죠. 그리고는 마치 10년 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대해주었고요. 오빠들의 그런 모습에 저는 마치 16살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개 껍질로 만들어주신 목걸이 펜던트를 꺼내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오빠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 생각에 눈물 짓기도 했고요. 제가 놓쳤던 10년이 그런 풍경까지 놓쳤다는 게 속상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지내던 며칠 후 막내 오빠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제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로 울더군요. 혜진아, 그때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난 그때 몰랐던, 아니, 잊었던 사실을 혼자 알아버려서 감당을 못했던 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도 알았는데 그걸 질투했던 것 같아. 네가 아버지, 엄마, 형들에게까지 다 예쁨 받는 게 원래 막내인 내 것을 빼앗긴 거라고 착각했던 거지. 어리석게도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줘. 네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나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싶더라. 그동안 형들이랑 돌아가면서 너를 찾으려고 엄청 헤매면서 내가 정말 나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 막내 오빠의 진심 어린 그 말에 저는 오랜 세월 응어리졌던 감정을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리울 때면 막내 오빠의 모질었던 그 말들이 떠올라 그리움마저 억누르던 지난 10년의 시간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막내 오빠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막내 오빠와는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오빠들은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만나러 와 병간호하는 저를 돌봐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어려움 없이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었고요. 어머니 곁에서 책도 읽어드리고 어머니가 자수 놓아주시던 옷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도 옷을 입으면 허전해요. 엄마가 수놓아주던 옷을 입던 그때가 자꾸 그리워서. 엄마가 나 어릴 때처럼 내 옷에 술을 놓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이 빛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어릴 때 저를 바라봐 주시던 다정한 눈빛이었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를 향해 웃어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어머니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조금씩 더 하시더니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죠. 그리고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돌다가 딛고 일어서셨고요. 몇 개월의 재활 끝에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시더니 살도 좀 붙고 근력이 생기면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수놓은 손수건을 선물해 주셨을 때는 만세를 불렀죠. 제가 돌아오고 처음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제 손잡고 산책도 하시고요. 제가 결혼하는 것만 보고 가고 싶다고 하시더니 제가 아이 낳는 것도 보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와 지금도 함께 삽니다. 남편에게 처음부터 결혼 조건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주는 고마운 남편과 아이들 분가 다 시키고 제가 자란 그 집을 조금씩 손보며 지금도 살고 있죠. 병원에선 저희 어머니를 보며 기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오빠들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 거라고 말이죠. 비록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저희는 그렇게 가족입니다. 가족이기에 시한부의 어머니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라고 믿고 싶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아프게 견디기도 했지만 가족이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어머니도 저도 행복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10년을 돌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핏줄보다 더 깊은 사랑, 상처보다 더 오래 남는 용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름이 있기에 가능했죠. 딸, 누이, 요정이라는 그 이름 아래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요. 아버지의 무등이에서 바라보던 넓은 세상처럼 여전히 높고 따뜻하면서 어머니의 바느질 자국이 아직도 저의 삶을 단단히 꿰매고 있거든요. 비록 피로 맺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끝내 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집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돌아갈 안락한 집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그 가족이라는 둥지를 잠시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꼭 그 둥지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지 않게요. 후회가 상처가 되어 박히는 일이 없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거든요. 제가 잃어봤더니 알겠더라고요. 가족이 없는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 모두가 가족 곁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